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대남 강경 노선에 따른 추가 조치를 내놨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은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한 주간 한반도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이번 주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인 평화통일, 민족 단결 정신을 헌법에서 빼라고 지시했습니다. 집권 12년 만에 선대의 후광을 벗고 자신이 새 역사를 써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괌과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후중 전술핵 공격 무기 실험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일은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공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4년 만에 북한에 간다면 러시아의 동북아 외교전 복귀의 신호탄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전망한 대로 김정은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주요 내용도 정리해볼까요? 네, 국정 전반에 관한 시정 연설이어서 꽤 깁니다. 40분이 넘는 분량인데요. 네. 앞부분은 경제와 민생 차원에서 평양과 지방의 격차를 좀 줄여보겠다, 살림집을 더 짓겠다, 뭐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어서 이젠 대외 관계가 나오는데요. 남북을 남측을 동족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기조의 연장선에서 강경 발언과 조치를 쏟아냈습니다. 예. 핵심은 자신에게 권력을 세습해준 선대가 평화 통일을 추구하라고 했지만 내가 그간 남한을 상대해보니 꿈 같은 얘기다. 그런 달달한 건 없다. 그러니 헌법에서도 빼고 대신 대한민국이 주적이라는 걸 넣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 이어의 대책들도 실행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랜드마크 기념탑을 꼴불견이라고까지 하면서 철거하라고 한 건 의외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의 통일 열망을 기려서 아버지 김정일의 지시로 세운 건데요. 2001년에 세워졌습니다. 결국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남북관계의 근본 질서가 막을 내렸다는 게 중론입니다. 예, 김정은 총비서 왜 이렇게 위협성 발언을 하고 도발 수위를 높이고 왜 이렇게 폭주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겁니까? 네, 28살의 왕좌에 오른 지 12년이 됐습니다. 그간 현실적인 한계도 느꼈을 거고요. 국제 정세로 볼 때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일부에선 북한도 정보화에서 자유롭지 않으니까 체제 유지 불안감에 예. 대남 쇄국 정책, 그러니까 디리스킹, 위험 축소 전략을 쓰는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제 BBC가 아마 탈북자 제보 영상을 받은 것 같은데요. 16살짜리 북한 청소년 2명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 걸려서 수갑이 채워져서 학생들 앞에서 공개 재판을 받은 다음에 노동교화형에 처해지는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예. 대내외적으로는 공포 정치, 밖으로는 공포 외교를 본격화하는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반면 오히려 자신감을 반영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간 이 인적 청산, 조직 개편, 선군 정치 폐기 등 시스템을 정비했고 지난 2년간 핵무력 고도화에도 나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식량과 연료를 받은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은밀한 거래입니다. 수십 차례 탄도미사일을 쏴도 안보리 제재 무풍지대였고요. 그래서 핵 부심 그리고 신냉전 구도 속에
김정은 이제는 핵심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선대와 차별화를 해서 판을 좀 바꿔서 자신만의 역사를 쓰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전문가 평가입니다. 자기네들은 에너지 신경만 있으면 뭐 버티는 데는 문제 없을 거라. 그 지도자가 그 남이든 북이든 통일이라는 그 문제가 리더십의 확보에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거든. 북이 그걸 포기한다. 이게 과거의 지도자들은 그걸 그래도 늘 그 명분적으로는 갖고 있었거든. 완전히 그 통일이라는 거 버리고 3대 헌장 조국통일 산문칙도 버리고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 설사 자신감을 가지더라도 그게 이제 실용주의나 실리주의 쪽으로 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자만, 독단, 오만 그래서 극단주의로 빠져서 오판이나 잘못된 선택을 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석학들도 나서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예.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갈루치 전 특사 그리고 해커 교수 등 북한을 제법 잘 알고 소위 내재적 접근도 할 줄 안다는 분들인데요. 김정은의 전쟁 위협이 허언이 아닐 수도 있다. 전쟁할 결심을 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국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우리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안보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까지 짚어봤는데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했죠. 올해 첫 미사일 도발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올해 첫 도발이죠. 미사일 관련해서 고체 연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쐈는데요.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주요 탄도미사일 시험대와 달리 비행거리나 고도 같은 구체적인 재원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순간 최고 속도가 마하 10, 그러니까 음속의 10배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예. 스피드뿐 아니라 적어도 변칙 기동까지 해서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합참은 이번 미사일이 1000km를 날아가서 동해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일본은 500km 정도 비행했다고 발표해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미사일이 최종 단계 추적과 탐지가 어렵다는 방증으로 읽힙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한미일은 역대 최대 규모 해상 연합 훈련을 실시하면서 이에 맞섰고요. 또 그러자 북한이 또 수중 핵 공격 무기의 중요 시험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하고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등 3국 해군의 함정 9척이 제주도 인근에서 훈련을 한 겁니다. 3국 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북한 국방성이 즉각 반발을 했는데요. 대응으로 동해에서 무인 수중 전술핵 무기 헤일이라고 불리는 수중 드론과 관련된 중요한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북한, 러시아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는 거는 좀 두 사람의 만남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한 부분인데요. 전 두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과연 푸틴이 최선희를 만나줄 것인가? 예. 그리고 만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나왔는데요. 푸틴이 타국 외교장관을 만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 중국 왕이 부장 정도는 돼야 보거든요. 2018년에 당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에 갔을 때도 푸틴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대신 나왔었는데요. 요즘 북러 간 밀월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서 역시 푸틴이 최선희를 크렘린궁에서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음을 소거하고 음을 내보내지 않고 공개한 화면을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푸틴 표정이 상당히 밝습니다. 한 10초 이상 악수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고요. 제가 몇 년 전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 봤던 그 푸틴의 표정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당시에 문 대통령하고 양자회담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1시간이나 늦게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와서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사과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때 풀 기자로 이제 호텔에 1시간 전에 가서 기다렸다가 푸틴이 늦게 오는 바람에 1시간을 더 기다려서 굉장히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네요. 네, 사뭇 대비됩니다. 예, 그리고 또 어제였죠. 러시아 대통령실이 푸틴 방북과 관련해서 조율 중이고 또 날짜가 나오면 밝히겠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렇죠.
최선희 외무상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전통적인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확고히 올려세우고 제국주의 연합 세력이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공동으로 대항해 나가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중대 사변으로 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 동지가 편리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실 것을 초청하셨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하고 회담에서 말한 건데요. 6자 회담 때 최선희 외무상이 그 당시에 통역으로 일하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네. 승진을 해서 외무상이 돼서 저렇게 활약하는 걸 보니까 인상적입니다. 예. 김정은은 푸틴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거고요. 반면 현재 푸틴은 여유 만만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려할 것도 많을 겁니다. 5선에 도전하는데 대선이 2달도 안 남았습니다. 3월 15일이니까. 국내 정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와 우크라이나 전쟁 판세,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이해, 특히 한국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안에는 한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한국하고의 어떤 뭔가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가 버리고 싶지는 않은 거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보여져요. 북한을 가는 것 자체가 가서 어떠한 무엇까지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한국도 이제 러시아를 정말 손절할 수밖에 없는 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북한을 가는 것은 되게 미루고 있을 것. 이태림 교수가 그 외부 활동 중일 때 통화가 돼서 음질이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러시아가 이제는 우크라이나에서 여유가 좀 생겼고 푸틴 방북이 가져올 정치 외교적 손익 계산을 하고 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푸틴과 김정은 간 브로맨스 속에서 방북 조건을 두고 밀당, 물밑 수싸움 중인 거로 보입니다. 예. 또 앞서서 푸틴이 타국 외교장관을 만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구소련 시절을 포함해서 이렇게 러시아 최고 지도자가 북한에 공식 방문하는 경우도 잘 없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짚어주신 듯이 푸틴이 집권 초 2000년 7월에 북한에 갔는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특히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는 90년대에는 북러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당시 한국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푸틴이 집권하고 소원해진 옛 우방국과 다시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와중에 2000년 6월에 첫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예. 6.15 공동성명이 나왔죠. 예. 그때는 러시아가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에 본격적으로 관여할 결심을 하고 선택지를 늘려가던 때였습니다. 반면 지금은 푸틴이 방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선택지를 줄일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2000년에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를 구축을 본격화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측면도 있었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그때도 이제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핑계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김정은이 애타게 기다리는 푸틴이 가면 확실히 체면을 살려주고 영도력과 외교력, 선전에 큰 힘을 실어주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동북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인데요. 한미일의 역내 전략이 더 복잡해질 거로 보입니다. 남북 관계가 또 한 번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를 둘러싸고 각국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이치동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